안녕하세요,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네요.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다 떠들썩한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 예방의학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가 왜 생겼죠? 그 왜 생겼냐고 하는 거를 글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이게 자연적인 그 변인지 네, 또는 뭐 인위적인 변인지 뭐 여러 가지 그 추론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WHO에서 조사단이 가고도 명확하게 그거는 모르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된 것은 하여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자연적으로 변이가 돼서 동물 숙주로부터 옮아왔다 이렇게 그 현재까지는 정리가 돼 있죠. 근데 그게 다른 모든 그 질병들도 얼마나 많았으면 그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뭐 패스트니 뭐 여러 가지 코레라니 뭐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만은 극복을 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된 건 아마 세계 교통이 발달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져서 더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라는 게 또 한 20년, 30년 전부터 네. 감염병의 시대가 다시 온다. 바이러스의 폭풍이 온다. 네. 그런 그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막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스페인 독감 때는 사실은 2년 끓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훨씬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동물로부터 저지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뭐 중국선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확실하지 않으니까 학자들마다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극복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백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네. 백신 확보가 처음에는 하여튼 늦고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접종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만도 56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이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백신 공급이 원활하기만 한다면 11월 말에 가면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사람들이 한 70%될 겁니다. 네. 그러면 소위 그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는 허드 이뮤니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의 상황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는데 글로벌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뭐 상당히 그 방역이 잘 됐다고 그러는 대만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기고 네. 이 소위 그 개발도상 국가라고 하는 이런 데가 앞으로 백신 공급이 그렇게 또 원활하지도 만약에 원활할 가능성이 떨어지면 네. 글로벌 팬데믹은 상당히 우리 국내보다도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코로나 얘기 그 정도 하고 전체 우리 그 의료 수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볼 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수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박사님?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있지 않습니까? 네, 임상. 그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건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다음에 병원의 시설, 장비,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이런 거의 확산, 이런 걸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의료 보장 체계 역시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사셨던 경험을 가지신 분은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 보험처럼 좋은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R&D나 뭐 신약 개발 또는 어떤 원천 기술을 이렇게 하면 이런 수준은 상당히 그런 임상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임상 그거는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남이 한 거 우리 빨리빨리 그거를 카피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본 투자를 하면은 시설이나 장비라든가 뭐 이거 하고 또 과거에는 CT니 MRI니 패시니 뭐 이런 거가 하면은 보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병원 경영하는 데서 그런 비급여를 빨리빨리 하면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환자 진료 부분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 왔는데 R&D나 이거는 굉장한 인내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기초과학부터 따라서 딱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뭐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가 떨어졌다. 총장님하고 저 원격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 의료계의 그 AI를 어느 정도 쓰느냐 하는 문제와 의료계도 원격 진료를 하고 원격 수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사 박사님들께서 엄청 반대를 해서 이게 못 실행되고 있다 하는 게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방향성은 거스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지금 뭐 이 AI나 또 지금도 AI를 응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영상 이야기에서 뭐 그거의 판독이라든가 뭐 이건 다 AI를 응용하고 또 진료 기록부도 뭐 저 이렇게 쳐넣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EMR 만들고 그러는 것도 AI를 이용하고 네. 다 그런 응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격 의료라든가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이 의료와 접목하는 이거는 지금 기술이 선도하고 있고요. 그 IT 기술이 선도하고 있고 의료 현장과 이거를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이게 좀 이건 저항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기술이 그거 하면은 그거를 적응해서 따라가는 이거는 느리거든요, 좀. 그렇지만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거스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 지금 이제 의료 관계 질문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드린다면은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역량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연구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서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연구 인력이라는 게 꼭 바이오 분야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연구력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연구 인력
그걸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연구자를 또 대학에서는 좋은 교수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대우 문제거든요. 근데 외국에 하고 이렇게 해서 R&D 인력에 대한 지금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AI니 이런 것도요. 우리나라 대학의 그 보수를 가지고 세계의 경쟁력 있는 이 학자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 보수뿐만이 아니라 연구 환경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기하고 같이 일할 인력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대학원생이나 펠로우나 뭐 포스닥이나 뭐 이런 근데 이런 거를 확보하려면 다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뭐 정부의 그 연구 재정이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또 규제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상충되는 컨트로버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이야기지만 간섭 없는 재정 지원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간섭 없는 재정 지원 또는 자원을 배분할 때 정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재단일 수도 있고 이거 할 때 평준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원칙론적인 말씀이지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그 방향성에서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거 뭐 조급하게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R&D라는 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셨죠, 한 박사께서. 근데 그 고등교육 우리가 한국 대학신문에서 대학 관계의 뉴스만 집중적으로 보도는 유일한 신문인데 한국에서. 근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사립 분야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국립대학이라는 게 뭐 있지만은 거의 80%가 그 사립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규제라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아니 이건 무슨 생산 공장도 아니고 해도 그래서 총장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뵀는데 총장님들 한결같은 얘기가 막 뭐냐면은 대학이 좀 자율성을 달라. 이 고등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장님 재임 시절에 경험담 겸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총장 할 때 그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교육하고 의료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난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 못 가냐 또는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영화, 뭐 평준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총장 때 소위 등록금 반값이 이슈화 됐을 때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먼저 시작한 얘기입니다. 정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마 10년 이상 대학 등록금이 동결이 13년 동안 지금 동결돼 있습니다. 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말은 물가 인상률 뭐 어떤 범위 내에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못 올리냐? 이거는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학생들 줄 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게 결국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학이 그 등록금을 올려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장학금 수혜 자격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뭐 우리나라 한 유수한 사학 한 1조 정도의 규모를 갖는 대학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한 왜냐면 R&D 그 산학협력단 뭐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그거는 정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 1조 규모의 35% 내지 40%가 정부 재정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지원을 하는 데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섭 없는 재정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니 꼬리표가 붙고 그러니까 아까 등록금을 못 얻는 이유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학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대학이 어떤 자체적인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평준화의 이 주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 그거 제가 총장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거고. 총장님이 일가재단의 이사장 지금 맡고 계시죠. 일가 네. 김용기 우리나라 그 농군학교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서 네. 사실 그 1960년대 아주 그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 농업 생산량 그 확충을 위해서 많이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거기를 그 지금 이사장을 맡게 된 무슨 특별한 동기나 있고 지금 거기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일가재단. 네. 그 우선 일가 재단이 일가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 운영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의 호가 일가입니다. 네. 원 패밀리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이름은 농군학교로 해서 그 했지만은 사실은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거에 정신적 그 훈련장이었고 공무원들이나 뭐 대학생이나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가서 교육 훈련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 돌아가시고 1년 뒤에 그 자녀들은 그 가나안 농군학교 경기도 광주 지금은 하남시입니다. 네. 예, 그거를 한 분은 원주의 제1 가나안 농군학교 또 한 분은 양평의 가나안 농군학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이 돌아가신 지 1년 될 때 김용기 장로님의 추모 사업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일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뜨리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으로 막사이사이상을 벤치마킹해서요. 일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가상은 지금 농업 부문, 그다음에 사회공헌 부문, 청년 일가상 이렇게 3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조양록 목사님, 그다음에 강월용 목사님, 또 정주영 회장님, 뭐 또 그 당시에 대법관 하셨던 뭐 이런 분들이 해서 만들어서 지금도 그 일가상은 계속해서 수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탈북 대학생들을 매년 30명씩 월 4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 총장님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나는 이런 의지,
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어떤 겁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젊었을 때 학생 때는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네.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의과대학에 소위 의과대학에서는 주임 교수의 파워라는 게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임 교수가 한 번 되면 정전할 때까지 그 사람이 했습니다. 지금 교수. 주임 교수를. 그러니까 모든 인사권과 모든 거를 다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를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주임 교수 연구제를 폐지해라. 또는 교육계획위원회 학생 대표를 참여시켜라. 뭐 이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저도 바꾸자. 하여튼 이거에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고 하고 지금 되면은 이제는 지키자. 이걸로 인생 목표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키자 되는 게 저는 사실 뭐 지금 우리 같은 그 이제 70 넘은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민주화와 뭐 산업화의 역군이었고 이런 거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지키자는 거는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라는 뭐 학교를 지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키는 쪽에서 저는 지키는 쪽입니다. 선두주자로 뭘 하시는군요, 말하자면. 지금 하여튼 그 1948년생의 시현장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게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죠. 저도 사실은 그 이제 그 저 하던 일도 이제 사실 놔야 될 텐데 사실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뭐 지키자는 이런 거를 사실 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아까 뭐 나라를 지키고 뭐 가족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신세대들하고는 다른 우리들이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장님. 오래간만에 뵙게서 반갑고요. 네, 저기 조만간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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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않고. 네.